베이징의 12월, 그 혹독한 추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칼바람이 영하 10도의 기온을 기록하며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붉은 담벼락 너머 중난하이의 깊은 곳에는 온도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의전과 붉은 카펫 뒤에 숨겨진 권력의 가장 내밀하고도 쓸쓸한 풍경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폭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겨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인민대회당의 그 거대하고 육중한 문으로 향합니다. 지난 12월 4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문이 열리자 바깥 세상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의 정적을 깨고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의 모습은 마치 봄바람과도 같았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 주변을 살피는 영민하고 생동감 넘치는 눈빛, 그것은 비록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세계의 활력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회색빛 공간은 순식간에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쪽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예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당황해하던 한 노인과 남편의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마주한 것은 동방의 강력한 황제나 잠에서 깨어나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어쩌면 발톱이 무뎌지고 움직임이 느려진 그러나 여전히 무거운 왕관을 쓰고 버텨야 하는 노년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짧은 만남의 순간은 단순한 외교적 접견을 넘어 솟아오르는 태양과 저물어가는 태양이 교차하는 잔인할 만큼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순간 대표하고 있었던 것은 급부상하는 초강대국의 위험이라기보다는 경직되어가는 체제와 늙어가는 권력의 초상화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 앵글을 조금 더 깊숙이 그들의 대화가 오고 간 미묘한 순간으로 줌인해 봅니다. 화려한 환영식이 시작되기 직전 아주 기묘하고도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시진핑 주석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예포가 울렸습니까? 이 짧은 질문은 그곳에 있던 모든 참모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어떤 절박한 확인의 욕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빈 방문 의전만 수백 번을 치러온 베테랑 지도자가 가장 기본적이고 웅장해야 할 예포 소리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청각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고 타인에게 현실을 확인받아야 하는 불안한 상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화면 속 그의 눈동자는 낯선 쇼핑몰에서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처럼 혹은 잠에서 갓 깨어나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노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혹은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재차 물었습니다. 예포가 있는 거죠? 그 질문이 허공에 맴돌던 그 짧은 찰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1초는 그가 느끼고 있을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대변합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포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30기계 흑색 화약이 터질 때 발생하는 99데시벨의 굉음은 인민대회당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와 황제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만방이 그를 우러러보고 있다는 청각적 증거였으며 자신의 권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겨울 그 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리 자체가 작아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의전 규정이 은밀하게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포의 화약 장약량이 기존 30기에서 10기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환경보호나 소음 규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베이징의 중심부에서 최고 지도자를 위한 의전 소리가 작아졌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닙니다. 굉음은 권위입니다. 소리가 작아졌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에게 더 이상 과거만큼의 충격을 줄 필요가 없다는
혹은 그를 깨울 필요가 없다는 권력 주변부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물에 젖은 폭죽처럼 둔탁하고 짧게 끊어지는 지금의 예포 소리. 그것은 어쩌면 현재 시진핑 주석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메타포일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의 볼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가 예포가 울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순히 소리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곳의 주인인가? 바깥 세상의 총구를 쥔 자들이 여전히 나를 위해 포를 쏘고 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웅장한 포성이 아니라 권력의 이명뿐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감각뿐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천둥 같은 환호성을 찾으려 애쓰지만 현실은 그에게 10짜리 화약만큼의 작은 소리만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노화인 동시에 정치적인 고립입니다. 정보의 고치 속에 갇힌 채 바깥 세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조차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지금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가 초조하게 넥타이를 매만지고 바닥의 위치 표시를 확인하며 깊은 숨을 몰아쉬는 장면은 우리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대한 제국의 키를 쥐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이 불안감은 곧바로 그의 곁에 서 있던 한 여인, 펑리 위안 여사에게로 전염됩니다. 그녀 역시 이 기이한 침묵과 변화된 공기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작아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소리보다 더 시각적이고 더 충격적인 변화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색깔의 변화였습니다. 만약 줄어든 예포 소리가 시진핑 주석의 청각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면 그날 인민대회당의 풍경은 펑리 위안 여사의 시각을 시험하는 잔인한 무대였습니다. 소리는 귀를 속일 수 있어도 눈앞에 펼쳐진 색채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날의 화면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 군악대와 의장대의 복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 옷의 색깔 속에 권력 지형의 지진과도 같은 변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훑고 지나간 군악대의 행진 연주복, 여러분은 어떤 색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국방색, 짙은 녹색이었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중국의 외교 의전을 눈여겨봐온 사람이라면 이것이 단순한 복장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펑리 위안 시대의 미학이 지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014년 무렵부터 중국의 국빈 방문 행사에서 군악대는 붉은색 예복을 입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한 붉은 상의, 거기에 대비되는 새하얀 바지, 그리고 높게 솟은 하얀 모자. 그것은 전형적인 군대의 색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오페라 무대의 의상에 가까웠습니다. 그 화려함, 그 압도적인 붉은 물결은 바로 가수 출신이자 예술가였던 펑리 위안 여사의 취향이 깊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녀에게 붉은색은 단순한 공산당의 상징을 넘어 축제이자 번영, 그리고 자신과 남편이 이끄는 시대의 대국적 기품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붉은 제복을 입은 나팔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무대의 실질적인 연출가는 다름 아닌 펑리 위안 여사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봄, 정확히는 4월 23일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붉은색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흙과 풀의 색, 전쟁터에 새긴 칙칙한 녹색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전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조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의 추가 군부의 원로들과 실세들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전과 규율을 강조하는 군부의 실세들에게 펑리 위안 여사가 주도하던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의전은 눈엣가시였을지도 모릅니다. 붉은색을 벗기고 녹색을 입힌 것, 이것은 단순히 세탁소에서 옷을 바꿔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는 군대의 영역이지 당신의 개인 무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장유샤를 비롯한 군부 실세들의 무언의 시위이자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펑리 위안 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기 직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치파오 옷자락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주름을 펴고 또 펴는 그 손동작은
단순히 옷을 단정히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극도의 내면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과거 그녀의 얼굴에 감돌던 국모로서의 여유롭고 우아했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초조함과 당혹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징색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 또한 증발하고 있음을, 화려한 붉은 예복이 사라진 것은 그녀를 지탱해주던 정치적, 재정적 기둥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그녀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던 측근들, 특히 신장의 1인자이자 그녀의 정치적 자금줄 역할을 했던 마식루이 같은 인물들이 권력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갑은 닫혔고 의전의 색깔은 변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그 붉은 카펫은 여전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 안주인이 아니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대양 건너 미국의 또 다른 영부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년, 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보여주었던 모습 말입니다. 남편의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쇠퇴해갈 때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고 방향을 안내하고 대신 마이크를 잡으며 남편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무너져가는 남편을 지탱하려는 아내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 중난 하이의 펑리 위안 여사에게서 우리는 중국판 질 바이든의 비극을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바닥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맬 때, 그의 배가 거친 호흡으로 요동칠 때 펑리 위안 여사는 그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입니다. 입모양을 읽어보면 걱정 말아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라고 말하는 듯한 마치 환자를 달래는 간병인의 말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또한 지도자가 참모를 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겁에 질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 혹은 길을 잃은 노인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를 찾는 절박한 눈빛입니다. 하지만 펑리 위안 여사의 상황은 질 바이든 여사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민주적인 시스템과 퇴임 후의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붉은 벽 안에는 오직 승자 독식의 냉혹한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호하고 싶어도 그녀의 손에 들린 우산은 이미 살대가 부러져 비를 막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섭정을 꿈꾸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남편과 함께 묶여있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불안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50년 전 마오쩌둥의 말년에 그의 곁을 지켰던 장칭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병든 절대 권력자 곁에서 문고리를 쥐고 호가호위했던 그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펑리 위안 여사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되지만 결코 똑같이 연주되지는 않습니다. 장칭에게는 사인방이라는 세력이 있었고 혁명의 광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펑리 위안 여사에게 남은 것은 십기구로 줄어든 화약 소리와 국방색으로 변해버린 군악대, 그리고 옆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소매를 잡는 늙은 남편뿐입니다. 이 잔인한 대비, 밖에서 들어오는 마크롱 부부의 활기찬 에너지와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시진핑 부부의 잿빛 불안, 이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 없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베이징의 겨울보다 더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그들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세 번째 막은 인물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와 온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이 머뭅니다. 경호원, 비서, 의전 담당관, 그들은 그림자처럼 지도자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날 인민대회당의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느끼고 있을 절대적인 고독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수행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명은 바닥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시진핑 주석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주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현재 중난하이 내부의 권력 생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화면 구석에서 아주 짧게 지나간 장면을 되감아 봅시다. 한 수행원이
시진핑 주석의 발치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구두를 닦는 것인지 바지단을 정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주석의 몸에 가장 가까이 밀착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고개를 숙여 그를 무심하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가구를 다루듯 손을 뻗어 그 수행원의 등을 툭툭 칩니다. 그리고 손을 휘젓습니다. 됐으니 이제 가보라는 신호입니다. 이 짧은 손짓, 그리고 그 무심한 등, 두드림, 여기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주인과 하인 사이에 익숙한 공기가 흐릅니다. 그 수행원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랫동안 보필해온 소위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석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는 권위가 있지만 동시에 경계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굳이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손으로 등을 두드려도 되는 사람, 이 쪼그려 앉은 남자는 시진핑 주석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안전지대를 상징합니다. 그는 주석이 여전히 통제할 수 있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과거의 시간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시진핑 주석이 예포가 울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던 또 다른 남자를 봅시다. 그는 쪼그려 앉은 남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황하며 허공에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석이 재차 묻자 그제야 그는 입을 엽니다. 차문이 열리면 예포가 울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석을 안심시키기 위해 몸을 굽히지도 않았고 주석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계처럼 입력된 프로토콜을 출력했을 뿐입니다. A가 발생하면 B가 실행됩니다. 라는 식의 사무적인 답변. 여기에는 인간적인 온기나 노쇠한 지도자에 대한 연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을 모시는 신하라기보다는 이 행사가 오류 없이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관리자 혹은 교도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차갑고 건조한 태도야말로 현재 시진핑 주석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을 보면 왕이 늙고 권력을 잃어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주변 기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의 농담에 웃지 않았고 왕의 불안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제복 입은 관료들은 그와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서 시진핑이라는 거대한 상징물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 서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리할 뿐입니다. 그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발의 위치를 찾을 때, 그의 배가 거친 호흡으로 요동칠 때 옆에 서 있던 그 차가운 얼굴의 남자들은 그를 부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가 스스로 중심을 잡기를 혹은 넘어져서 행사를 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무표정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중심부에 인간성이 증발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는 공포가 지배했지만 그 공포 아래에는 맹목적인 충성심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존재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시대에는 그가 병상에서 헛소리를 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신탁처럼 받아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의 주변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를 보호하는 두 개의 그룹, 즉 그의 사생활을 돌보는 보모 그룹과 그를 정치적 도구로 관리하는 감시 그룹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실질적인 힘은 보모가 아니라 감시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소프트 가택 연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몸은 자유로운 듯 보이고 외교 무대에 서 있지만 정보는 차단되고 행동은 통제되는 상태. 그가 예포가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차가운 대답은 사실상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저 문이 열리면 나가서 악수나 하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영하 10도의 베이징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권력자의 옆자리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기다리는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시진핑 주석이 느꼈을 감정은 아마도 광장 공포증과 폐소 공포증이 뒤섞인 기묘한 공황 상태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귀는 하나도 없는 역설적인 상황.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 모든 마이크로 제스처들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인간의 불안한 몸부림입니다. 그는 황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태로 그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그가 억지로 지어 보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수행원들의 감시와 십직으로 줄어든 예포 소리, 그리고 색바랜 군악대의 연주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부조리극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화려한 무대와 차가운 현실이 끝나는 곳, 인간 시진핑이 마주하게 될 진짜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으로 향합니다. 인민대회당의 문이 닫히고 외교의 쇼가 끝난 뒤 그 적막한 복도에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주석이라는 직함도 핵심이라는 칭호도 아닌 그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비틀거리는 한 명의 노인입니다. 이것은 시진핑이라는 특정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신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도,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독재자들도 자신들의 시대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귀가 어두워지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동상을 세우고 더 큰 예포 소리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신 앞에서 그 모든 노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장면들, 십직으로 줄어든 화약, 녹색으로 변해버린 군악대, 그리고 허공에 대고 들리느냐고 묻는 떨리는 목소리는 그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왕들은 항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왕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의 통제력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문 밖의 예포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그는 어쩌면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또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육체의 붕괴가 보내는 경고음이자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을 것입니다. 14억 인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괴리감이 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느꼈을 그 절대적인 고독감은 아마도 시베리아의 한파보다 더 뼈저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황제라 부르며 비판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이 보여준 것은 황제의 옷을 입은 환자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다리,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귀,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취향을 반영해주지 않는 신하들. 이 모든 것은 그가 현재 권력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의 정점이 노년에는 자신을 가두는 가장 차가운 독방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밖에서는 그를 향해 만세를 외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 외롭고 무력한 수감자입니다.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마크롱이 보여준 그 활기찬 발걸음은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잔인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마크롱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시진핑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크롱은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시진핑은 닫힌 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봄은 오고 겨울은 간다는 자연의 섭리처럼 세대 교체와 권력의 이동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문으로 막아도, 아무리 엄격한 통제로 입을 막아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포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다가오는 역사의 발자국 소리를 지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분노나 조롱 대신 깊은 연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권력의 무상함,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펑리 위안 여사의 붉은 예복이 사라진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쩌렁쩌렁했던 목소리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평판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평판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경제의 침체,
사회의 경직, 그리고 지도부의 노쇠화, 이 모든 징후들은 거대한 제국이 황혼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포 소리가 작아진 것은 단순한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활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슬픈 은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 높은 붉은 담벼락 안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미래에 우리 자신이 겪게 될 노화와 상실의 과정이 권력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극적으로 확대되어 보였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주변의 어르신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고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한다면 짜증을 내기보다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십시오. 시진핑 주석에게는 그 손을 잡아줄 진정한 친구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권력은 차갑게 식어가지만 사람의 온기는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 문틈으로 새어나온 차가운 바람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 베이징의 겨울은 춥고 권력자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지만 그 계절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냉철하게 지켜보며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기록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권력의 이면과 인간의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다가올 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닫힌 문 뒤의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권력의 온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의 따뜻한 온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